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예나입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슈퍼위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키워드는요, 이 펀더멘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는요,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도 경제가 안정적인 G2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여러 가지 우리 해외 시장 상품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 글로벌 슈퍼스탁이 이제부터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기자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야겠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요, 3포인트 내리면서 2,4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요,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해외 선물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38% 내리면서 7,253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0.39% 내리면서 2,773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지수는요, 0.12% 오르면서 94선을 계속적으로 유지 중이고요. 바로 이어서 골드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요, 0.42% 오르면서 1283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요, 현재 오펙 회의에서 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1.1% 내리면서 64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73% 내리면서 3,02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항생지수도 보시겠습니다. 항생지수는요, 현재 0.43% 내리면서 31,309선에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시세는요, 비트코인은 현재 700만 원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오스와 아인스타이늄, 이더리움이 모두 소폭 상승세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퀀텀은 0.09% 내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리플만이 0.17% 올라가고 있는 부분 확인됐습니다. 네, 거래량 순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순위 현재 1위에는 이오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메인넷 때문인지 이오스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트론, 에이다, 이더리움 순으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이고요.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주요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면요.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서 이 선진국들의 금융 정책과 함께 신흥국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오펙 회의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유가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외신은요. 첫 번째는요.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Emerging Markets Extend Declines After Fed Lifts Outlook for 4 Hike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에서는요. 신흥국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는요. 현재 페드와 ECB가 각각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프로그램 중단 정책을 내놓으면서 신흥시장 화폐 가치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위협에 직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는요. 신흥국의 부채가 145%에서 210%까지 뛰었는데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오펙 회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보시면 Deal to boost OPEC oil output inevitable, Saudi says, as Trump piles on pressure to act.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파이낸셜 포스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트럼프 압박과 함께 사우디 오펙 증산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파이낸셜 포스트에서는요. 5일 뒤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오펙 회의에서 하반기 유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오일 장관은요. 이 오펙과 회원국들의 점진적 증산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 글로벌 이슈 앤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김은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미국 연준이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금리 인상 점도표가 올해 2번이나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일단 미국 달러화가 좀 더 고공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각 나라의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예상치 못했던 점은요, 바로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올해 금리를 총 4번을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시사를 한 겁니다. 사실상 지금 3번이냐 4번이냐 지금 이 차이는 고작 0.25% 즉 25bp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요. 이게 미 연준이 지금 매파적이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이냐라는 이 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좀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4번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있는 지금 사실상 2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9월과 12월 총 2번의 이 금리 인상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시장에 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이런 부분이요, 지금 선진국 전반적인 이 금리 인상 기조라고는 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ECB도 올해 지금 12월에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고 지금 밝혀 있지만 9월에 종료를 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던 이 내년 여름 전에 금리 인상을 기대했던 이 시장 자체는 좀 실망감을 나타냈고요. 또한 미국보다 좀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가 통화정책이 조금 미국 달러화만, 그러니까 EU가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러한 시사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달러만 조금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추가 상승의 이 분명히 이 좀 가능한 레벨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네. 일단은 좀 차트를 한번 이제 쭉 제가 이제 보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추가 상승이 분명히 있는 가격 레벨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4.75 확실하게는 안착하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가격 라인대 자체가 지금 보시면 75선에 94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94.75를 확실하게 안착하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가격 라인이 지금 저항입니다. 저항이라면 이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말인데요. 지금 이게 저항선을 이제 안착한 후에 추가 상승 흐름을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미 재료가 다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화는요, 우리 신흥국과 함께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신흥국에서요, 이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이 신흥국들은요, 지금 부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자금 유출을 좀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좀 유동성 판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아직 판이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흥국 들의 경우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을 이제 하다 보면 결국 자국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국의 은행에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나 이제 개인 국민들은 좀 이자 부담 고통이 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금리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자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이제 오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향후 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이 지금 몇 가지의 이제 시그널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일단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이 분쟁이 좀 완만히 해결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이 이 위완화 강세를 조금 용인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신흥국에서 이제 터키와 브라질 인플레이션이 조금 추이 안정을 이제 하느냐에 대한 이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 자금이 이제 자금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고 임금 플로우가 확인이 돼서 이제 이게 좀 더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가 아니고 급하게 빨리 올라간다면 2017년 이후 신흥국들의 펀드로 이제 자국이 집중되어 있었던 상태였지만 2018년 올해죠. 이 4월에는 이 흐름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시그널들을 확인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펙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오펙 내에서 이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지금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를 하면서 이 사우디에다가 지금 현재 증산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펙 내에서도 좀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 거죠? 네,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 조금 굉장히 뭐랄까요? 복잡한 상황이라고 이제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지금 미국의 이 제재로 인해서 산유량이 감산당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감산 합의로 인해서 연 180만 배럴을 줄이자라는 감산 합의 연장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를 같은 지금 오펙 국가인 사우디에게 사실상 이란이 지금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증산을 준비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감산을 했는데 이제 사우디가 몰래 이제 미국하고 붙어서 이제 몰래 증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오펙 창립 멤버가 이란과 베네수엘라기 때문에 이 파장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뭐랄까요, 좀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펙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서로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가 조금 배신감에 굉장히 이제 지금 독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재 다른 회원국들 역시 사우디에게 지금 매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에 아랍의 이 봄이라고 해서 이제 아랍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을 때 사우디가 또 증산을 하겠다라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증산이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조금의 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각국 간의 좀 치열한 공방이 좀 예상이 되면서 오펙 회의를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드디어 오펙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 주 일정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일정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오펙 정례 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 변화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지금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론에 대한 이것 또한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22 포럼에 참여하는 이제 파월 의장, 드라기, 로이어, 구로다 등의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이 총재들의 발언 또한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또 여는 총재 취임식에 따른 더들리하고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또한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일에 미국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에 앞으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어떠한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일 것 같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매주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 나오는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 횟수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멘토님이 가이드 한 주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지금,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축구와 연관해서, 축구에서는 지금 사우디에는 이제 대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겼죠. 그럼 네. 과연 오펙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월드컵 좀 즐겁게 보시는 편인가요? 일단은 저 어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누가 이길까 좀 이런 기사 같은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네,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축구 결과 때문이라도 지금 오펙에서 좀 더 갈등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요? 네,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드컵 개막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각국의 1위들이죠.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이제 개막전을 관람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에게 이제 사우디는 사실상 개막전에서 5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입니다. 그래서 반면 이란은 좀 끈끈한 수비 조직력으로 순위파 국가인지 모로코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과연 지금 이번 주에 열리는 오펙 회의에서는 이 증산하려는 사우디하고 증산에 반대하는 이러한 이란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 굉장히 사실상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 금요일장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을 펴지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마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매매 보시면요. 지금 크루드 오일이 좀 급락이 많았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전 거래일에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장에는 2% 넘게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러시아 월드컵에서 빈살만 왕세자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 회동에 대해서 이제 증산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 넘게 급락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후 지금 오펙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반등 가능성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당장 지금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전저점 이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64.30에서 짧은 매수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또 64.30 이 이탈 시에는 매수 대응을 조금 자제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만약에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요. 지금 63.25에서 반등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66.15까지는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오펙 회의에서 이란 등의 증산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결속 여부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오늘 전문가님과 분석해볼 차이나 중요 이슈들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첫 번째 이슈는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심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섰습니다. 1930년 대공황 사태가 재현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낳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조선 굴기에 나선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인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업의 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첫 번째 이슈 알아본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국장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전일장은 좀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중국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지금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일단 뭐 우리 교민 피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중국장 지난주 한번 중국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또 여지없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요, 좀 자꾸 이 무역전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장이 좀 미리 근데 선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장에는 이제 22.26% 하락한 0.73%가 하락했죠. 그래서 3021선. 겨우 3000선을 지금 겨우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3000선 지키는지 여부가 상당히 이번 주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선전 성분 지수는 14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 급락을 했는데, 9,943, 1만선이 깨졌습니다. 1만선이 깨진 상황이고, 청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31.66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무려 1.89%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41.66%에서 지금 마감했는데, 창업한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CATL이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4일 연속 지금 상한가입니다. CATL. 지난번 저희 시간에서 소개해드렸던 CATL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상한가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이제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중국 역시 이제 미국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대부분 하락하고 또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장 1년 미만 미배당 종목 차신주. CATL도 차신주예요. 상장한 지 1년 안 됐잖아요. 차신주가 0.97%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 중국 증시요, 좀 생각보다 하락세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인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미국 무역 전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일단 미국 관세 부과에서 이제 중국도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똑같은 날짜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자체가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원래 올해 3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2회 했고 앞으로 2회 정도 더 하겠다 전후표를 살짝 상승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흥국들의 통화가 약세가 되면서 지금 미국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 내달 6일까지 이제 양국 협상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결국 무역 전쟁이요. 지금 공식적으로 좀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대공황이 재현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공황 상황과 지금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어떠냐면요. 미국이 지금 무역법 232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500억 달러의 규모의 그 IT, 의료, 로봇, 항공, 첨단 제품, 주로 첨단 제품입니다. 이쪽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강력하게 좀 반발해서 똑같은, 물론 업종은 다릅니다. 미국은 약간 좀 식료품 뭐 이런 약간 음식 식료품, 그 다음에 뭐 석유 뭐 이런 건데, 일단 미 재무부가 이제 이달 30일에 이제 중국 기업하고 개인들까지도 지금 현재 투자 제한, 그다음에 수출 통제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무부 같은 경우,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 이공계 쪽의 분야의 유학생 연구원들 비자 발급 제한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시 똑같은 보복 조치를 추가적으로 좀 예고한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1930년대 같은 경우 주로 어땠냐면 미국 증시가 먼저 붕괴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붕괴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도미노처럼 이제 증시가 붕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당장 이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보호무역을 서로 강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혼자만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는 1930년대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이제 서로 보호무역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빈밀을 좀 제공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이게 해소가 됐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상황, 지금 전쟁한다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시작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현재 무역전쟁 양상이 약간 비슷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극우주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전체주의로 좀 흘러가는 면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도 약간 극우 강경파인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비슷하게 가기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점은 미국이나 중국 자체가 내수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수출 비중 많이 다운시켜 놓은 상태고, 미국은 원래가 소비국가입니다. 그래서 내수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유사점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유사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 너무 과도한 우려다, 뭐 이렇게 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인데 사실 좀 중국 증시가 불안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상해 종합 지수는요, 3,000선을 좀 유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좀 추가 하락을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추가 하락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하락을 왜 염두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현재 워낙 하락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뭐 이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이제 관성이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부분이 좀 우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3,000선 이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꼭 해야 되고요. 강력한 지지라인 3,000선이 어떻게 무너지냐, 그러니까 쉽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쉽게 그냥 확 밀려버리느냐, 아니면 조금 지지하면서 버티면서 흘러내리냐가 약간 좀 우리가 좀 가능성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주요 이제 중국 IT 기업들 중에 내수 위주 종목들, 근데 중요한 건 다 내수예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알리바바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고요. 동남아 진출했는데 동남아 지금 베트남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중국 기업들 나가라고 지금.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수출 기업들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내수 쪽 말고 수출 기업들에는 약간 접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간 소비, 중간재를 수출하는 경우가 중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유하면 중국 수출이거든요. 중국 수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같이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미 무역전쟁 우려는 사실 이거보다는 약간 원자재 가격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가 사실 파업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급등을 했다가 이 무역전쟁 우려가 나오자마자 지금 완전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직 다이빙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이제 옥수수 가격도 중국이 수입을 해주지 않으면은 옥수수가 폭락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옥수수 가격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회의가 물론 있습니다. 증산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무역전쟁이 불거지면은 좀 석유 소비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더 세게 밀리는 여파도 있으니까요.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조금 좀 염두를 해서 잘 트레이딩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다음 달 6일까지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EU하고 이제 EU가 확전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현재 EU에 걸어온 상태고, EU도 지금 미국 WTO에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확전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인 좀 판세가 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 내 조선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선 어떤 뉴스인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 조선사가 21,000톤급, 상당합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을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대형 컨테이너 제조 기술을 좀 확보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굵기, 중국 뭐만 하면 다 굵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조 2025의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선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전 세계 조선 1위 하면 우리나라였는데 지금 현재 좀 중국에 빼앗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중국은 극초대형 선 컨테이너 인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굵기라면 사실 굵기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쉽게 붙이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중국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직접 해야지 굵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 좀 굵기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가요? 네, 중국이 사실 국수국조 정책. 이 정책 우리나라 전 정부 때 좀 필요했었는데 안 했어요. 예, 근데 일단 자국 해운사와 조선업체 적극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정부가 너무
민간 기업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이 좀 기분 나쁘하는데 국수국조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수출입 화물 같은 경우는 중국 선박으로 수송을 하고 이 선박은 또 중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국수국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쪽의 물동량은 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자.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한진해운 무너지기 전에 한진해운 그렇게 발주할 때 조선 발주 국내 조선사로 했으면 그 강제시켰으면 좀 어떻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 조선업체들이 기술력을 많이 이렇게 해서 축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다 보니까 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중국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좀 약간 그런 우려가 또 있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자꾸 만들다 보니까 많이 기술력이 늘었고 일반 선박들 위주로 조선업체 기술력을 거의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만 1000톤급 이거 컨테이너 운반했잖아요. 네. 서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지중공업에서 똑같이 했어요. 한 건 그냥 그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한지중공업이 먼저 한척했고 그다음에 중국 조선업체에서 또 한척을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나라랑 뭐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현재 이 기술력은. 근데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정부 자체가.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내 구조조정을 정부 정책으로 많이 시행하면서 조선업을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좀 해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정부가 대표적으로 2016년 2월에 중국 원양해운하고 중국 해운산하의 이제 조선소를 통합시켰습니다. 강제로 M&A 시켰어요. 그래서 중원 해운 중공을 출범을 시켰고요. 현재는 이제 중국 선박공업, 중국은 양쯔강 이쪽 남쪽이 이렇게 배가 크거든요. 이쪽에 조선사가 큰데 이 남부에 제일 유명한 중국 선박공업과 북부에 제일 유명한 중국 선박 중공을 지금 합병시키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으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조선업에서 좀 보호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은 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좀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듭니다. 앞으로의 이 중국 조선업종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투자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하지 마십시오. 일단. 네. 왜냐면 좀 보시면 알아요. 근데 중국은 현재 지금 한국 조선업종 위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려고. 그러니까 한국 쪽 조선이 안 좋으니까 그쪽 인재를 많이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선, 벌크선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큰 기술력이 있는 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 정도 기술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LNG 초고가 선박인 LNG선을 중국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지금 타겟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인력을 한국에 있는 인력들 많이 빼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중국 이제 한마디로 지금 기술력 차이는 많이 있죠. 근데 해양 플랜트 쪽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조선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중국 선박보나 중국 언론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사설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이런 조선 국기가 사실상 뭐 아주 뭐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조업 쪽에는 중국이 좀 두각을 좀 많이 못 나타내고 있는데 뭐 1위는 하고 싶습니다만은 사실 규모 면에서 1위지 내실이 좀 다져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선박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검색을 중국 선박공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해에서. 상해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600-150, 600-150이고요. 코드 번호는. 근데 이제 현재 주가가 거의 다이빙 수준이에요. 신저점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전 세계 조선업계가 이제 구조조정되면서 그런 여파가 좀 심하게 좀 작용되고 있다. 근데 주가는 거의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좀 가져보시되, 제가 얘기 꺼내기 전까지는 접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역전쟁 우려에도 노출이 돼 있어요. 철강 쪽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 우려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조선업종 지켜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5월달에 한마디 얘기들은 5월달에 우리나라가 중국 추월했어요, 다시, 조선은. 예. 5월달, 월로 따지자면 5월달은 우리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차이나 이슈는 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가이드를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예, 중미 무역전쟁이 걱정되는 이유는 바로 신흥국 불안이다. 신흥국의 이렇게 불안이다. 얘기합니다. 예. 네, 우리 전문가들 계속 신흥국에 대해서 걱정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흥국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예, 근데 최근 이제 미국과 이하고 긴축 행보
그러니까 뭐 줄이고 있죠. 지금 현재 돈을 줄이고 있는데 경제가 약간 발작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이 주로. 신흥국으로 대표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경기가 다행스럽게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는데, 중국이 한번 밀리면 이제 신흥국 전체적으로 위기가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현재 거품이 뛴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중국 증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 중국 증시가 지금 그래도 많이 거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중국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신흥국들이 금리에 대한 대응, 미국이 지난주에 이제 금리 점도표를 올렸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어떻게 금리 인상할 것이냐 이 부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평도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종목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꾸 리뷰 드리는 게 종목이 없어서 그러냐? 밀리는데 제가 신규 하겠습니까? 제가 신규 추천 안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증시 밀릴 거 알고 제가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리뷰 위주로 많이 합니다. 현재까지는. 다시 오를 때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메이디그룹이라는 종목을 다시 리뷰를 해드립니다. 000333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1968년에 이제 소형 가전제품으로 성장을 했는데 중국 및 글로벌에서 이제 탑티어 전적그룹으로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주력 제품은 그때 얘기 드렸죠. 에어컨이라고. 계절적인 수요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제 그때 에어컨 매출이 이제 48%. 중국이 옛날에 선풍기 쎄도 그냥 선풍기만 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좀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냉기 좀 맞고 싶은 거예요, 중국도. 이제 그래서 에어컨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도시바 가전을 인수하면서 이제 시너지를 많이 창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대우전자 인수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한국하고 이제 제휴도 많이 하는데 한국 가전, 중국은 밥솥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 가전밥솥 2위. 쿠첸하고 합자회사도 만들어 봤고요. 지금 현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의료 및 간호, 로봇, 건조기 시장. 요즘 건조기 핫합니다. 저 TV 홈쇼핑에서 건조기만 볼 때마다 사고 싶어요, 맨날. 네. 이제 그런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추천한 당시보다 뭐 1차원 평가는 이미 왔습니다. 1차원 평가 이미 온 상태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현재 2차원 평가로 수익을 좀 달성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현재 딱 55.430 여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신규 매수하기엔 조금 좀 아직 좀 아닌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42.630으로 좀 그대로 그냥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45.630인데 잘못 나왔네요. 45.630이란 거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보내드려가지고 잘못 자막이 나오거든요. 1차원 평가는 이미 달성했고요. 2차원 평가는 정고점을 좀 짧게 보자. 왜냐하면 왜 짧게 보냐? 계절적인 요소가 너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에어컨 이제 막 부랴부랴 설치하는 사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요. 짧게 정고점 부분인 59.900까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선정해서 보시자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도 인기 업체인 쿠첸과도 합자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선주 멘토님과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일단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3세대 블록체인 운영체제를 표방하는 이오스의 블록 프로듀서 선거에서 국내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오스 선거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을 일궈낸 바 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나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주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네, 3세대 블록체인 운영체제를 표방하는 이오스의 블록 프로듀서 BP라고 하죠. 이 BP를 뽑는 선거가 이제 성공리에 끝났는데요. 15%의 투표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로써 21개의 BP가 첫 번째 슈퍼 노드로 선정돼서 이오스의 생태계를 함께 주도해 나가는데요. 일단 6월 10일이었죠. 오후 10시에 처음으로 메인넷이 모습을 드러낸 지 약 5일 만에 6월 15일에 이제 1억 5천만 개의 이오스 토큰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다행스럽게 또 2군데의 이오스 BP가 탄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가 이끄는 이오시스죠. 그리고 네오플라이, 네오위즈와 이오서울이 각각 15위와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5위는 이오시스고 18위는 이오서울이 차지를 한 거고요. 또 다른 국내 BP 후보인 이오스 노드원은 26위를 차지했고 아크로이오스는 52위를 차지하면서 또 예비 BP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180개 업체가 BP 후보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BP에 당선된 이오스를 이끄는 표철민 대표가 이제 당선 소감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말을 했는데 네. IBM이 PC 규격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이오스가 이더리움의 후발 주자지만 이오스는 블록체인 플랫폼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별점이 바로 안드로이드, 이 블록체인계의 안드로이드를 지향한다는 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아쉽게 대기 BP가 된 이오스 노드원 관계자는 이제 블록을 생성하는 블록 프로듀서도 있지만 또 그 대기 블록 프로듀서 각각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대기였지만 충실히 또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또 노드원 관계자가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뉴스 때문인지 지금 이오스가 거래량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 후보의 당선이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곳이나 당선이 됐네요. 네, 뭐 거래소와 커뮤니티 등 이오스 생태계 구성원들이 좀 우려를 많이 표했죠. 국내 이렇게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오스 만약에 BP가 당선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2곳이나 됐는데요. 자, 15%의 투표율 중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중국 거대 자본이죠. 중국이 워낙 또 규모가 크니까 한국 후보의 당선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뭐 중국계 대형 거래소인 후옵이라든지 OK 캐피탈 등이 참여하에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15% 정도는 고래, 암호화폐의 큰 손이라고 하죠. 일명 고래들을 이루어졌고 또 거래소들이 보유한 이오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참가하기 힘들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뭐 국내 이오스 커뮤니티인 코리오스 그리고 국내 BP 후보들이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한테 그 이오스 투표 시스템 지원을 촉구를 했고요. 여타 거래소들도 이에 동참해서 하나둘씩 이오스 투표 지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와 뭐 C2C, 코인투코인 그 거래소의 게이트.io 이런 곳이 이제 13일에 그리고 중국 대형 거래소인 후오비는 14일 거래소 내 보유자들, 그 이오스 보유자들에게 BP 투표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전체 약 7%, 그리고 게이트.io는 전체 2에서 3%에 해당하는 이오스 투표를 토큰을 보유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각종 국내 커뮤니티들도 신원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스캐터의 활용 방법과 투표 방법을 정리를 해줘서 그걸 보고 또 홍보가 잘 돼서 투표율이 급등했고요. 그래서 국내 BP 후보 중 이제 이오시스가 15위를 차지해서 이제 21개 BP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됐는데 투표자 수는 2위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국내 참여자들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역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데는 국내를 또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참여율이 높은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 중에서 일단 1, 2와 2위는 누가 다퉜는지가 궁금한데 어떤 후보들이 됐나요? 네, 자 180개의 BP 후보자들 중에서 득표율 1위는요 이오스 캐나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영국의 이오스 어소리티가 자리를 했는데 이제 국내 후보인 이오시스 그리고 이오서울 외에도 또 중국계 후보 중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의 이오스 후오비풀, 이오스 아시아와 또 이오스 베이징이 그리고 거래소 후보로는 비트파이넥스의 이오스 피넥스와 방코르 거래소의 이오스 리퀴드가 또 순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오스 캐나다 또 그 1위를 또 차지해서 그들이 또 어떻게 또 주체적으로 할지 또 궁금해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걸 업데이트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BP가 선출되기 이전에 단 한 곳에서 지금 ABP팀이 이 블록 생선을 도맡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네, 일단 15%의 투표율 그 과정에서는 순탄치만은 않았겠죠.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이오스 BP 선거 과정 초반부터 투표율 부진 그리고 또 거래소들의 투표 시스템 지연 미흡, 개인 지갑에 보유한 이오스 토큰을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비교적 좀 까다롭기 때문에 또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좀 저조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오스 개발사인 블록원의 다니엘 라르머 대표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역시 경험이 부족하고 투표율 15% 도달하기 전에 좀 조급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서두른 거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BP 후보들 모두 이제 유효성을 검증을 했고, 이제는 이오스를 보유한 사람들의 차례다. 나 또한 이들 중 하나인데 모두가 참여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처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실험 단계, 토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도 하나의 과정이다, 여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이오스 토큰 보유자들이 이제 생태계를 지향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투표가 잘 이루어졌고 이 투표로 선정된 BP들은 블록을 생성하고 이오스의 생태계를 대표해서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는 토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이게 또 블록체인의 첫 토큰 민주주의의 실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징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실행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이 BP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좀 계획들을 발표한 바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포부가 원래 처음에 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선거 당선자들의 그런 포부처럼 이 BP 후보들도 좀 알아보면요. 일단 이오스 메인넷을 구동하게 된 BP들 공약을 이제 딱딱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슈퍼 노드로 당선된 국내 BP 이오시스가 이제 체인 파트너스의 그룹이 이끌면서 이제, 이오스 생태계에 동참을 하는데요. 체인 파트너스 측은 이제 이오스 생태계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오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이드체인 폴라리스의 백서를 완성을 했고요. 이오스를 기축통화로 두고 투표 시스템을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을 8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이오스 캐나다는 메인넷 출범을 주도를 했고 또 개발자 기업을 연결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오스 뉴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오스 뉴욕 또한 메인넷 론칭을 주도한 BP 중 하나로 이오스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BP는 이오스 베이징이 있는데 이제 북경대, 칭화대, 상해교통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서 이오스에 관한 학술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대학과 산업자원을 활용해서 DA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 BP인 이오스 그래비티는 이제 이오시스와 한중 공동 이오스 미덥 작업을 열어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또 상호 공동 해커톤 개최를 통해 개발자 고려, 공동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해서 활발한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BP들의 행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코인들도 이오스를 따라서 메인넷에 출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자, 오늘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금융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투자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